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면부터 같이 볼까요?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윤 구속영장 청구. 어제 오후 5시 20분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이 시작이 된 지 18일밖에 안 됐는데 무려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영장 66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네. 대체 66페이지나 되는 구속영장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그리고 또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지 등등등을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에 공범도 등장을 합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특검 윤 구속영장 청구, 한덕수도 공범으로 적시.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그 사안과 관련해서 둘은 공범이다라고 특검은 지금 현재 보고 있다라는 설명인 건데,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편지 오늘 디데이다. 미국으로 달려간 위성락 안보실장.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가 7일에 12개 나라에 대해서 상호간세 관련해서 다 일일이 서한을 보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7일이 바로 언제냐? 오늘이다. 라는 거죠.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이 7일인 거고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6일 저녁이기 때문에 아직 편지는 발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발송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누가 달려갔느냐? 위성락 안보실장이 다급하게 달려갔다라는 거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먼저 갔고 뒤에 이어서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같이 갔다라는 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위성락 실장이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인게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강요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라도 와서 대응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왔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고, 또 우리도 거기 대응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네, 들으셨나요? 거듭 중요한 국면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건데, 위성락 실장이 말하기를 난 일단 어쨌거나 화요일에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 날 돌아오는 위성락 실장의 손에 선물 보따리가 들려있을 것이냐, 근심 보따리가 들려있을 것이냐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요게 또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627 대출 규제 열흘, 거래 주담대 반토막이다. 627 대출 규제가 대체 뭐였었느냐? 소득이랑 상관없이 수도권 내에 있는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상한이 6억으로 제한을 두는 게 627 대출 규제였었죠. 이게 시행되고 열흘이 딱 지나고 나니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그리고 서울시중은행의 이 주택담보대출이 반토막, 뚝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강남 3구 관련해서는 일단 집값 상승이 일부 진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여기 좀 나오나요? 그럼 여기서 이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언제든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공급 대책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설명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입니다. 정부 올 성장률 전망 1.8%에서 1% 내외로 대폭 낮춘다. 지난번에 보면 0%대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엄 관련한 상황, 그리고 세계적인 상황 등등등 해서 0%대로 낮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공식 발표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1.8%에서 1% 내외로, 엄밀히 따지면 0%대에서 1%로 살짝 올라간 건데, 그럼 왜 올라간 것이냐? 요번에 추경이 실시가 되죠. 추경으로 인해서 살짝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네, 바로 이 모습이죠. 뭐 바닷가 같긴 한데 뭔가 빼곡합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북적. 여기서부터요. 여 뒤도 있고요. 저 끝에까지 모두가 다 빼곡하게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부산의 광안리입니다. 네, 부산 광안리에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더운 건 낮이라고 치는데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밖으로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더운 게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서울 지금 일주일째 열대야입니다. 심지어 삼척, 울진 여기는 39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연일 7월 최고 기온을 지금 갱신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도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고 37도 불볕더위가 예고가 돼 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서 더 데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일부적인 소나기가 예보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소나기는 잠깐 내리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 덥다 때문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라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네요. 일단 더워서 틀긴 트는데 올해 이 전기요금도 벌써부터 좀 걱정이 살짝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비타민 E 준비해봤습니다. 먹으러 가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15만 원에서 45만 원 소비 쿠폰 21일 지급 시작된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지금 이 소비 쿠폰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나오는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받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프 같이 볼까요? 여기 잘 나와 있죠. 일단 받을 땐 카드로 받을 건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로 받을 건지 이 상품권으로 받을 건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을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할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카드로 받을 거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이 온라인으로 하면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등이 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역사랑 상품권도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카드가 제휴된 은행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이 주소지 읍면동 이 주민센터에 가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첫 주는 출생연도 요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2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하니까 모두 21일에 몰리겠죠. 그렇다고 하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을 때 출생연도 이 끝자리 해서 요일제로 97년생이면 언제 신청해야 되냐? 화요일날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첫 주는 좀 요일제로 이 실시를 한다라는 거. 1차, 2차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1차 일정은 이렇고요. 2차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 신청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받는 금액도 저마다 다르던데 난 얼마 받는 거야? 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 누가 얼마나 받니? 일단 말씀드렸죠. 1차, 2차 나눠서 받습니다. 그리고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나뉘는데 크게 보면 1차에선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요? 3만 원, 5만 원 이거 뭐야 싶죠. 3만 원, 비수도권은 3만 원 더 주죠. 농어촌이면 5만 원 더 줍니다. 만약에 내가 상위 10%인데 농어촌에 살아요? 그러면 15만 원에 5만 원 더해서 20만 원을 1차 때 받는다라는 겁니다. 기초수급자인데 만약에 이 비수도권에 산다. 그러면 43만 원을 1차에 받는다. 근데 이번에는 2차도 같이 나와 있죠. 2차로 따로 나눠서 대략 9월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9월쯤에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 원씩 다른 계층엔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총괄 합계가 어떻게 되느냐. 상위 10%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사는 지역까지 이 같이 합해서 본다고 하면 그리고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기초수급자는 농어촌에 살면 55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 신청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11월까지 다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아침에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18일 만에 66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윤 120일 만에 재구속기로 특검 3차 소환 대신 영장 강수. 네, 말씀드렸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 특검이 시작이 된 18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66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 3차 소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영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건데 박정 특검보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짧고 굵은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에 청구된 구속영장인 건데 2차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3차 소환 날짜를 딱히 얘기하지 않아서 바로 구속영장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조사가 끝나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밤 11시 30분에 귀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66페이지에 달하는 영장 이 청구서가 이 24시간이 채 되지 않고 이튿날 오후 5시 20분에 제출했다는 건 미리 어느 정도 좀 영장을 작성을 해놨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아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네. 굉장히 빠르게 수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네. 특수통 출신이거든요. 특수통 출신은 어떤 스타일이 있죠. 구속으로 어떤 보면 성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보면 소환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소환 안 하고 나서 경찰 단계에서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이 부르더라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체포영장 해서 발부가 되면 네. 그거 가지고 48시간 조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이제 전략적으로 세운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1차, 2차 소환을 했는데 이 1차나 2차 소환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걸 전제로 하는 소환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일정을 쭉 보면. 네. 그래서 2차까지 소환했는데 이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일단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차 소환하고 하루도 채 안 돼서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네. 미리 영장 범죄 사실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오늘은 66종이나 되는 건데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맞는 증거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차, 2차 조사할 때부터 두 번째 정도로 조사하고 나서는 네. 영장을 청구해서 재구속하겠다. 이런 플랜이 특검 내에 짜여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조은석 특검은 쭉 이 계획을 짜고 체포영장 발부한 것처럼 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처럼 그것처럼 똑같이 이 구속영장도 속도전으로 빨리빨리 지금 이 청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영장도 66페이지에 달하는 거 어느 정도 웬만큼 좀 이 써놓고 폼에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김수민 위원님 특검 수사 기한이 최대 170일인데 18일밖에 안 됐거든요. 6분의 1이 지금 채 되지도 8분의 1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번 조사하고서 확실하다, 자신 있다라고 봤다는 건지 아니면 구속 상태로 더 많이 조사를 자주 불러서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려면 일단 구속을 시켜놓는 게 맞다고 본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 속도전을 펴고 있는 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일부러 더 빨리 속도를 내고 있느냐라고 네. 한다면 객관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게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파면이 네. 되고 나면은 내란 혐의 말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도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온 것이 있거든요. 안 된 게 있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소환 이 부분이 안 됐던 건데, 근데 관계자들을 여럿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뭐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라든지 그렇다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러 조사에서 진척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윤 전 대통령까지 2번에 걸쳐서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미 확인되어 있는 혐의들을 추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신문을 통해서 또 확인되는 바가 있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다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미 모아놓은 사실관계 수집해 놓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2번의 조사 끝에 사실 여기서 더 뭘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구속에 이를 정도,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든지 재범의 우려라든지 또 어떤 관계자에 대한 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했고, 여기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특검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을 지는 것인데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을 보면 일단 구속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봐야지, 굳이 더 빨리 억지로 속도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굳이 속도를 의식적으로 더 빨리 냈다기보다는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발부가 될 만한 정도의 충분한 증거들은 다 확보가 됐다. 진술들은 확보가 됐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한 스텝 빠른 조은석 스타일, 내란 특검 N차 소환 대신 속도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통상적으로 아까 뭐 특수통이기도 하고 조은석 특검이 이 좀 속도를 좀 내는 스타일이다, 한 스텝 좀 빠르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 같이 볼까요? 조 특검이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에 집필을 시작해서 법무연수원장 시절에 펴낸 수사실무교재, 수사감각이라는 수사실무교재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게 낫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내란 수사 관련한 이 내란 전쟁에는 승기를 누가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칼자루는 뭐 조은석 특검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칼도 이제 보통 칼이 아니죠. 아. 굉장히 큰 칼이면서 날이 잘 드는 칼을 이제 조은석 특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뭐 전에 특수통으로 수사할 때부터 신속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주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특검으로 임명됐을 때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뭐 수사한 것 자체가 특검 자체의 수사도 뭐 일부 있지만 이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장 청구할 정도의 어떤 수사는 성숙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속을 재구속을 시키면 다음에 또 계속 수사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소환 일자와 관련해서 이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재빨리 구속하는 게 맞는데, 특검의 어떤 성과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뭐 돈도 많이 투입되고, 뭐 160, 뭐 140명 막 이렇게. 하나의 검찰청의 그렇죠, 규모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상 초유의 내란 특검인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하지 못했다든가, 네. 그 다음에 내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전에 없던 수사 대상 중에서 외환 유치거든요. 근데 외환 유치는 사실 이거 성과 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구속 요건에 있어서 네. 외국과 공모해야 하는데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북한과 공모했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잠시 뒤에 또 네, 그건 이제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이외에는 아하. 사실 성과 보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면, 네. 아니 그러면 내란 특검이 한 게 뭐냐? 그 많은 돈 들이고 그 많은 인원 보충해줬는데, 파견해줬는데, 그런 비판을 직면할 수 있죠.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이제 맥을 아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하는 것이 내란 특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소환도 계속 하루 이틀 간격으로 소환을 하고 있고 네. 영장도 미리 준비했다 빨리 청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고 조은석 특검이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이번 내란 특검에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부분이 하나의 성과로 측정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는 이러이러한 거 다 좀 잘못됐어요. 구속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얘기는 또 좀 다르죠. 어제 입장문을 바로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나가서 다 소명을 했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될 수가 없다.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 제시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자 진술만 본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내가 소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보면 이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한 그 혐의 하나하나 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여기 아예 나와 있죠. 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가 대체 뭔데 범죄 성립도 안 된다는 거야. 혐의 좀 보겠습니다. 이거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 총 5개입니다. 일단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지했었던 부분. 이게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이건 비화폰 관련한 정보 이거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를 한 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계엄 직전에 국무위원들 심의 의결권을 넉넉히 줘야 되는데 왜 일부만 부르고 일부는 안 부르고 그냥 했습니까? 이거 권리행사하는 거 방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허위 공문서를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걸 다시 파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고 공용 서류 손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총 5개의 혐의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김수민 위원님 여기는 뭐 엄청 많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가 다 실려 있는데 지금 아까 입장문을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을 보면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제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사실관계 자체를 전반적으로 일일이 다 부인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입장문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고 와서 한다는 말이 가니까 검찰이 증거가 없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피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아하. 혹은 객관적 증거라고 했을 때 그 당사자,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결정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노출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그때 증거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걸러 들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안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사실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체포 영장 집행을 할 때 온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네.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제압 당했을 때 그때 뭐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비화폰에서 정보가 삭제됐다라고 하는 보도 이런 것들 다 접했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게 이미 일어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본인이 거기에 책임이 없고 죄가 없다면 네.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가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입증하고 있느냐? 그 점에서는 그냥 발뺌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미 벌어진 상황자 국민들이 다 목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단순히 검찰에서 특검에 조사받으러 갔더니 이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 이 6개의 의혹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5면입니다. 같이 볼게요. 이거죠. 지금 아까 저희가 혐의가 총 5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런 거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직권남용 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 부분 잠시 뒤에 제가 뭐 외환 부분 따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입장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보면 국무위원 이 심의권 침해 부분은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만 부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게 뭘 침해를 한 게 아니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거 이거 허위 공문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속실장의 겉표지만 임의로 좀 만진 거지. 이걸 뭘 사후에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체포 방해했다라는 거에 대해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예상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선 김성훈 차장한테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뭐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한 건 없다. 그리고 이 계엄 관련해서 허위로 외신이나 해외 비서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서 그럼 비서실에 대통령 입장문을 내라는 게 이게 불법입니까? 황당한 범죄 구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김광산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 2차 대면 조사 받으면서도 다 묻는 질문에 이렇게 아니다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어쨌거나 특검이 쥐고 있다는 겁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범죄 혐의가 어떤 거냐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서 불법적이면 네. 선포 이후에 이 계엄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걸 합법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범죄 행위.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에서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잡듯이 이걸 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혐의 자체를 전체로 보면 사실관계는 맞다고 봐요. 사실관계는 맞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아마 특검에서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범죄적으로 문제되는 범죄 혐의는 저는 몇 개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국무위원들을 불렀어요. 네. 부르는데 일부는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무위원 요건만 되는 사람만 불렀다고 하고 나머지를 부르지 않았을 때 이거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직권남용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를 해서 직권을 남용해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조금 약간 무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해외 비서관 통해서 CNN에게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걸 홍보하겠다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법률적으로 사후에 굉장히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쵸. 이 부분이 많이 다투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범죄 혐의 중에서 일부 법리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범죄 성립 여부가 좀 갈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5개의 혐의로 굉장히 많은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아서 청구를 했는데 이게 다 받아들여질지는 좀 보긴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3면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 3면. 네. 특검 윤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 불법 계엄 은폐 시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안에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거다.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해서 이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아직 구속영장에 적힌 이런 부분인 건데 이게 김수민 의원님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일일이 지시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네, 총을 보여줘라라고 네. 지시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 총기를 노출시키면서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어떻게 구속영장에 들어갔느냐?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이 시인했을 리는 없는 거고 경호처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 알려지고 있는 것이 김성훈 전 차장이 솔직하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때 좀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쪽을 방어하는 듯한 진술이었다가 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한때 입회를 했었는데 나가고 나서 그리고 예전에 경찰 조사 때부터 이미 진술이 달라져서 그리고 그다음에 특검에서의 진술도 일관됐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김성훈 전 차장 쪽마저도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할 생각이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한 명만 남아서 결국에 본인을 방어하고
또 사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경호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치된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그 영장 내용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또 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 경호처에서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었어요. 그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네. 내부에서도 결국에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네. 결론이 내부 문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벽까지 정도 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부대끼면 안 된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갔던 건데 결국에는 인의 장막으로 막았던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 윗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또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렇게나 자세한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 관계자인 경호처에서도 핵심 관계자가 입을 열었다는 거 아니겠느냐. 김성훈 처장이 뭐 입을 열었다는 이 정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이런 내용이 구속영장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강의구 부속실장 관련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강의구는 피해자 진술에 맞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시작을 했다. 변호사가 강의구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 중단을 반복을 했는데 피의자가 강의구 진술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걸로 강하게 의심이 된다. 저희가 이게 영장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갖고 오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이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옆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변호사가 같이 입회를 했다. 그런데 검찰이 자꾸 뭘 물어보려고 하면 자꾸 중간에 자르면서 윤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같이 입회한 변호사가 뭔가 자꾸 유도를 하는 걸로 보인다. 강하게 의심이 든다. 이 기존에 이 진술을 바꾸도록 얘기하는 걸로 의심이 든다라고 지금 구속영장에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속영장에 김성훈 전 처장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김성훈 전 처장 관련해서 초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참여를 했었고 이때는 윤 전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진술을 했었는데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뒤에는 뭔가 진술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의자가 김성훈을 회유하고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회유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영장에 지금 실렸다라는 거죠. 그럼 요 얘기가 김광센 변호사님, 이건 지금 특검의 주장인 거거든요. 특검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진짜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네. 압박을 했는지.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스파이 변호사라고 하죠. 그래서 공범 관계에 있으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전에 하부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서 자기 죄가 네.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메인의 어떤 우두머리의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 선임계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에서 어떤 감시도 하고 진술할 때 뭐 진술을 못하게 한다랄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왜 영장까지 첨부했을까? 네. 영장의 내용을. 그것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공범관계랄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계속 회유 압박을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네. 뭐 저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거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혹은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재판부가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영장 발부에는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성훈 전 처장도 뭔가 입을 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아예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4면. 네.
윤이 체포영장 저지 지시 호위무사는 부인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호위무사가 바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제 입을 좀 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볼게요. 경호처 간부 진술, 비화폰 기록 김성훈 전 경호차장한테 제시를 하니까 윤 지시가 있었다라는 걸 부인하다가 달라졌다.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특검팀 재구속 구분응선에 조금 옳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김수민 위원님. 김성훈의 진술이 특검이 가진 증거라고 한다면 진술만으로 이걸 유죄 입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진술이 직접 증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거나 뭐 네.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마저도 부족하면 그거는 유력한 증명력을 갖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구속영장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한 것을 보면 진술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받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고 네. 그 계기가 그 수사 도중에 기록이라든지 자료 이런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비화폰의 어떤 삭제 내역이라든지 또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김 전 처장이 부인을 하다가 다시 부인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뒤집어졌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을 하고 본인의 책임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책임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게 되면 네. 결국에 윗선의 책임이라든지 지시 이런 것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런 자료를 보고 결국에는 실토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피의자 심리에서도 본인 좀 둘러대기라든지 나름의 그 가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갔다고 해도 네. 처음부터 수사하는 쪽에서 기록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진술을 다 받아놓은 다음에 이 자료는 뭡니까라고 던져버리면 네. 사실 피의자도 심리적인 붕괴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솔직하게 실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김 전 차장 경우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진술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뒷받침하는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걸 다 조합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책임을 특검에서 밝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다 이고지고 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어떤 추측의 영역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 진술하고 검찰 쪽에서 하나하나 뭐 반박. 아닌데요. 이건 뭡니까? 라고 하나하나 제시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멘붕이 될 수가 있다. 멘탈이 붕괴되면서 사실은 맞고요. 이것도 사실 맞고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다만 중요한 건 영장에서 정시된 내용으로 봤을 땐 김성훈 전 차장도 뭔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게 뭐 구분응선 올랐다라고 나왔는데 근데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2차 대면 조사를 할 때 물어봤었던 부분이 외환죄 관련한 부분도 같이 물어봤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이번에 혐의에서는 빠졌습니다. 무인기 침투, 북공모 입증 관건, 특검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가 나와서 잠시 뒤에 그건 얘기할게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무인기 침투, 북한 공모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외환죄라는 거 같이 좀 볼까요? 외환죄. 형법 92조죠. 외환 유치죄가 이 명확한 얘기입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통모하여가 지금 나와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같이 통해서 뭔가 모의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외국이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이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이랑 통하였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외환 유치죄 저게 뭐냐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북한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이제 북한이 그렇게 보고 반발했었죠. 있죠, 특검이. 네. 그래서 무인기를 보내면 북한이 굉장히 분노할 것이고 그리고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거든요. 이게 범죄 행위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게 외환 유치가 될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외국과 통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우리 헌법에 보면 북한은 국내예요. 한국이단 말이에요. 별개의 나라가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또 통모하여라는 것은 서로 공모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인기 띄울 때 북한하고 서로 짜고 띄운 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띄울게 알고 있어 이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특검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범죄는 이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국무위회 과정이랄지 네. 계엄 선포문에 어떤 허위를 작성했고 폐기한 거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란에 있어서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특검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네. 그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외환유치죄잖아요. 그 외환유치인데 무인기를 설사 보내서 도발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네. 법률적 구속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또 일반 지적 때도 제가 볼 때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지적 때는 그 내용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할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떼어놓고 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어떤 죄로 갈지를 지금 특검은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170일이란 시간이 있는데 굳이 18일 만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시키려고 한다는 건 요 관련 외환죄 관련이나 요 사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불러서 조사 어떤 시간을 좀 많이 벌기 위함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으로도 살짝 좀 들립니다. 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됐고요.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열릴지가 관건일 텐데 지금 현재 아마도 내일 중에 열리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오후에 늦게 청구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는 아마도 내일쯤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일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한덕수 전 총리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기사 같이 볼까요? 특검 윤 구속영장 청구 한덕수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어떤 포인트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이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 바로 이어서 보죠.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도 검토 윤과 같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 혐의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허위 공문서. 그러니까 사후에 계엄을 먼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한 뒤에 사후에 계엄문을 작성을 했다. 이건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이 공모를 했다. 근데 이게 사실 김광선 변호사님.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까 5개의 혐의였었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허위 공문서 이것만 지금 공범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검토한다는데 이거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성과 얘기를 했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구속이 되면 또 성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구속이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죄에서 공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뭐 나타나는 게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요. 계엄 선포문. 네. 그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 날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강의그 전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문건을 작성하니까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화해서 없던 걸로 하자.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계엄 선포문이 허위로 작성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날을 했다 하면 그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의 공범은 될 수 있고 또 행사병 공범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문제 있으니까 폐기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이 폐기하자고는 의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까지는 쉽지 그렇죠. 않다. 범죄 과정을 보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좀 과도한 것이고 네. 또 제가 볼 때는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이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영장에 무슨 내용이 담겼고 이 얘기를 막 혐의가 어떻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김수민 의원님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한덕수 전 총리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특검은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네. 정도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수사였다. 괜히 속도를 낸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특검에서 그런 가능성까지 무릅쓰면서 억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 내역도 한 6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네. 거기에도 다 담지 않은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또 그 재판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청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고 해도 네.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윤 전 대통령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여러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 일부 혐의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인데 가장 굵직한 내란 혐의 포함해서 국민들은 이제 이것은 뭐 국민들도 다 봤듯이 유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이건 특검이 뭔가 잘못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이 결백해서 기각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 국민들은 해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김광석 변호사님. 발부가 돼도 지난번에는 발부가 됐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체포영장 특검 쪽에서 이 청구를 했지만 체포영장은 또 기각이 됐고요. 그렇다면 발부가 된다고 해도 구속이 설령 된다고 해도 구속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속 취소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된다고 특검은 한다면.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은 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랄지 아니면 내란죄의 어떤 부수적인 거다 해서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각이 되면 이건 특검에는 상당히 좀 그냥 치명타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게 속도전을 한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 워낙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볼 때는 판을 좀 깔아놨다 봐요. 그 말은 뭐냐면 김용현, 네. 여인영, 문상호 이런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네. 그냥 재빠르게 기소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두머리를 쓴 윤 전 대통령의 영장 기각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기소할 서서히 수도 있는데. 올가매는 방식으로 그렇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한 거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 자체는 죄가 크든 작든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장들이 구속 연장이 됐고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영장에 기각한다. 이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이 주요 피의자들을 주요 종사자들을 구속시킨 이런 이 전례, 그리고 기소가 된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쯤 영장실심사가 또 열리면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나왔나 기사 같이 볼까요? 트럼프의 등 돌린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 당을 새롭게 하나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뭘 통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네. 이 사실 이 여론조사를 같이 뭐 실시한 것처럼 이렇게 좀 올렸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찬반 2대 1의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대규모 감세 법안 관련해서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굉장히 갈등 국면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싸우다 당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두 사람 사실 브로맨스가 뿜뿜했었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실까요?
Is anybody unhappy with Elon? If you are, well, throw him out of here. And taking a lot of flack and getting a lot of death threats, by the way. I mean, I'd like to stack them up, you know. If we don't do this, America will go bankrupt. Not only successful, but super successful, and because he's able to. We're going to be very careful with any interruption to benefits. In fact, Wow, this is a different panel than I've had. Everything's computer. That's beautiful. Elon's very upset that the EV mandate is going to be terminated. Not everybody wants an electric car. I don't want an electric car. I want to have maybe gasoline, maybe electric, maybe a hybrid, maybe someday a hydrogen. You know, he could lose a lot more than that. Actually. 네, 기억하시나요? 트럼프가 무슨 금 열쇠라고 해야 되나 이걸 주면서 다시 돌아오고 싶을 걸 막 이러면서 아쉬운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모터쇼 비슷하게 테슬라 여러 대 세워놓고 했었던 테슬라 하나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랬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보겠습니다. 머스크 제3 신당 창당, 트럼프 친구에서 정적으로, 네, 친구에서 정적으로, 측근에서 적으로 이제는 변했다라는 거죠.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미국에서는 양당 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한다는 데 대해서 모두가 다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은 트럼프는 이제 중도 국민을 내세우면서 효율부 수장을 했잖아요. 정부 효율부 수장을 했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맞지가 않다. 미국 국민들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리고 정부의 재정 적자만 늘어날 것이다.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당을 창당을 하지만 네. 과연 성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최근의 일을 보더라도 미국의 재벌 출신인 블룸버그, 네. 그리고 스타벅스 이러한 오너들도 다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창당을 해서 성공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머스크가 아무리 세계 네. 최대 갑부라 네. 하더라도 이번 실험이 과연 미국의 이 양당제의 오랫동안 2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높은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추진을 할 것 같아요. 추진을 하는데 그 소수의 후보를 내세우면서도 네. 그러한 추진이 과연 소선거구제 하에서 누구한테 덕이 될까? 트럼프의 어떤 공화당이 네.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원 하원에 그 우위를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과 더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기여를 할까? 결과는 알 수가 없죠. 네. 하지만 머스크가 단 한 석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예측은 됩니다. 지금 말씀은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아메리카당을 내가고 제3신당을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이가 안 좋다고 지금 중간에 캐스팅 보트로 좀 어떻게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서 해보려고 하지만 쉽겠느냐. 사실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있죠.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아까 그 말씀하셨죠. 돈이 뭐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계 최고 갑부의 신당입니다. 다만 그 앞엔 170년 양당의 벽이 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벽이 높고도 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준욱 대변인님 또 여기를 보면 그냥 갑부가 아니라 세계 최고 갑부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하면 또 추진력이 또 상징 아닙니까? 그 추진력의 세계 최고의 갑부의 자금 이거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선거 제도는 정말 네.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3신당이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습니다. 근데 50개 주가 선거 제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승자 독식 제도라는 거예요. 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해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 주의 선거인단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뭐 1992년대 로스페로라는 아주 갑부가 또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네. 당시에 16%인가 이상의 아주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단 한 명도 가져가지 못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제3신당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제 서학개미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의 주식에 투자한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뭐냐 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종목인데 그쵸. 이게 다른 2위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 조치가 만약에 강력한 규제 조치가 된다면 네. 사실은 이번에 두 사람이 갈라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거기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되는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화났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고하는 것처럼 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그게 지금 이 강력한 추진력 네. 이걸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주가가 지금도 많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더 빠질 우려 더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자들이 엄한 데에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피해를 볼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아메리카 당이고 뭐 미국 당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3당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울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지금의 이렇게 지금 3당 만들겠다고 전면 대응하고 맞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우리 시각으로 7시가 조금 넘어서 조금 전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디큘러스하다. 말도 안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무슨 신당, 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아까 말씀처럼 이창근 의원님. 터무니없는 일이에요라고 말하고 그냥 말로 하고 끝날 것이냐. 뭔가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액션을 취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하원 우위를 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당을 만든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내년에 중간 평가를 받아요. 그 중간 평가에 말은 저렇게 터무니없는 일, 네. 저렇게 얘기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실제로 창당을 할 경우에 이 상하원 우위 구조가 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선거구제에서 약간의 표라도 만약에 가져간다면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추가적으로 창당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압력 아닌 압력도 행사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공화당 인사들이 또 조급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설득도 할 거예요. 그래서 유화 제스처도 내보이면서 강경 제스처도 내보이는 그런 양면의 작전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냐. 아주 강력한 액션을 취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시 57분을 넘어가고 있죠. 3분 뒤면 이제 장이 열리는데 우리 많은 서학개미들 마음이 바빠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출마할 결심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8월 중하순의 전당대회 당대표 김문수 대 한동훈 재대결할까. 국민의힘의 이 다음 이 전당대회 8월 중순 아니면 하순쯤에 할 겁니다라고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저희 MBN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었죠. 아, 그럼 다음 달 중하순 이제 한 달 좀 남았네 싶은데 그럼 열리는 이 전당대회에 누가 나올 것이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여기 다시 붙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김문수 전 이 후보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싸우겠다.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개혁해야 됩니다. 국민이나 당이 위축될 때 침묵하지 않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지난 4일 한 포럼에 와서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 내용만 보면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 나야 내가 나갈 거예요 라는 얘기로 일단 보이는 거죠. 그럼 김문수 후보가 나간다고 치면 그렇다고 치면 아까 제목이 그랬죠.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한동훈 전 대표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이 너무 한심합니다. 한 대표님의 복귀를 기다리며 책임당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 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네.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나가는 건가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창근 위원님, 김문수 대 한동훈 재대결 성사되는 겁니까? 실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당 대표 출마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원외위원장들을 활발하게 만나고 있어요. 저도 뭐 거기에 초대돼서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만남이 그냥 예사 만남은 아니에요. 아하. 해당 지역구의 상황이었던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으면서 메모를 하고 그걸 봤을 때는 나가는 게 기정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군요.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심에서는 밀리지만 민심에서 앞서서 당심을 이겨야 되잖아요. 하지만 작년 전당대회처럼 본인이 그러한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대선 후보에서는 그런 결과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났을 때 만약에 패배한다면 네. 영원히 본인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거듭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본다면은 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과연 김문수, 한동훈 어느 누구가 나와도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 변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자유로운 정당이 되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옛날 사람들이 나온다? 과연 누가 동의할까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얘기하는 싸우겠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싸울 상황인가요? 당의 혁신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혁신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인 모습은 비대위가 혁신위를 내세워놓고 결국 친윤들이 뒤로 숨은 하나의 페이크를 보인 거랑 똑같잖아요. 혁신위는 없어지고 새로 인선된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을 앞당겨서 시도당 위원장을 7월 중순까지 뽑아라. 그러한 공문을 내보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대 한동훈이든 누가 나오든 국민의힘이 가장 해야 될 이유는 혁신이고 변화다. 그리고 반성이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일단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나오고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결론은 죄송하다라고 일단 끝났어요. 네, 이제 국민들이 과연 전당대회 여기에 글쎄 관심이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이런 말씀, 혁신을 해야 될 때에 지금 새 지도부를 뽑는 게 무슨 이 중요한 사안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생각보다 나온다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은 게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김문수 내가 싸울 것, 한동훈 막판 고심, 국힘 당권 물밑 경쟁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조 의원은 조기에 출마를 확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조 의원은 조경태 의원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친한계 다선 의원이죠. 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가 나올까 말까 고심을 하는데 친한계의 다선 대표적인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먼저 일단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건지 그럼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오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교통정리는 아직까지는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그 전 대표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두 가지의 길을 놓고 지금 측근들 사이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이 지금처럼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서서 당의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 파트가 있고 또 한쪽은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는 어렵다. 당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해서 배지를 달고 내년 지방선거가 참패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오히려 당대표를 그때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로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아마 두 가지 기류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 이제 지금 그 출마 선언을 한 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어떤 교통 정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1차적으로 먼저 본인이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만 조경태 의원의 의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교통 정리가 될 여지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교통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살짝 이창건 의원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다 나왔었던 이런 얘기들, 또 나온다는 사람 또 자꾸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차갑게 식은 TK,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 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 TK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예요. 여기 이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6.3 대선 이 득표율을 봤을 때 국민의힘 67이고 이 민주당 24였었는데 6월 넷째 주 봤을 때는 40일에 27이죠. 그리고 7월 첫째 주 35에 28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창근 위원님. 지금 이게 누군가의 인용이에요. 국민의힘 늑은 더 망해야 정신 차릴 기다. 굉장히 좀 TK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비판이 정말 현실인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구성원들 중에 강성 구성원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꾸 좋은 얘기만 듣고 TK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은 네. 확정 편향 현상이 생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를 잘못했는지, 왜 대선에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 왜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확히 현실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민주당이 덜 싫어서 내가 당선된 거다. 그 말이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어떤 자만심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겸손은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지율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TK에서 거의 60%에 육박해요. 그래서 지금 저런 상황은 굉장히 현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정말 국민의힘이 더 각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정말 의문이고 그래서 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반성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근데 그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아전 투구하는, 이전 투구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참 한심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예. 네. 좀 씁쓸한 표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국민의힘 이런 평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일단 현재 국민의힘 안에 혁신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죠. 가동되고 있는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8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어떤 새 바람이 불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